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있어도 정말 행복했어요. 커서는 입안의 사탕이 여전히 달콤해도 인생의 새콤달콤 씁쓸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울다가도 웃었죠. 커서는 웃다가도 울게 됩니다. 차와 집을 사기 위한 빚의 무게, 직장의 걱정거리, 결혼과 출산의 압박감, 이 모든 압박감은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문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조언은 여유 시간이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끝까지 시청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해 주세요. 짧은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인의 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분명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운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돼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돼지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 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돼지는 자신이 언젠가 도살될 운명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다른 돼지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먹기를 반복하며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그 돼지는 고통스러웠고 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크면 결국 잡아먹힐 텐데 왜 자라야 하죠? 엄마 돼지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잡아먹힐지라도 지금의 기쁨은 진짜란다. 아직 오지 않은 고품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쁨을 누려보는 건 어떻겠니? 어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낀 돼지는 그 후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안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돼지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살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먹는 것을 멈추고 밤낮으로 살을 빼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앞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 돼지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말라 도망쳤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으로 향했고 야생 멧돼지로 변했습니다. 그 돼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처음으로 탈출한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멧돼지 무리에는 그와 같은 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던 집돼지들이었죠. 이 돼지들은 멧돼지 무리에서 매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송곳니도 없고 멧돼지 같은 힘과 속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 중 가장 낮은 계층에서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다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해야 할지 아니면 저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큰 나무에 머리를 박고 나무를 물어뜯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단련했고 어느 날 무리의 우두머리 멧돼지에 도전하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죽기 직전 우두머리 멧돼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네가 고통을 감당할 차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돼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돼지는 멧돼지 무리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야생 멧돼지 훈련 캠프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인간이 집돼지를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멧돼지로 만드는 실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늙어서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즐겁게 살렴. 성장 과정은 사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멧돼지로 변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현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부자가 되든 평범한 사람이 되든 당신은 자본가들의 손안에 있는 말에 불과하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만남의 장에 불과합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이웃 52세의 부장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을 때 모두들 웃으며 서로 인사하고 담배를 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례적인 대화가 끝난 후 그들은 밤새 죽을 먹고 카드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웃고 떠들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농담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서로를 놀려 장례식이 즐거운 파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말로 당신의 생사와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신의 생사나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단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일 뿐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죽음을 언급하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단지 관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훨씬 더 냉담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속으로 고소해야 하기도 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맞은편 이웃을 알고 있나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혈연 관계가 없거나 우리와 접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만약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용기 내어 나아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정말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배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약 어느 날 더 이상 배우로 살고 싶지 않다면, 주연이 너무 부담스럽고 조연은 즐겁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어떤 학생이 인생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타인 위에 설 수 있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뉴질랜드의 교수님에게 0점을 받았는데 뉴질랜드 교수님은 간단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분명 당나귀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이면 당신이 이악 물고 고통을 감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없이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돈은 돈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사랑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을 가장 잘 견디는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 규율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의 고통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고통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새벽 4시에 시장에 가보거나 응급실에 가보세요. 그러자 바로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힘들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만이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의지 단련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없는 소모의 악순환에 스스로를 빠뜨리게 될 뿐입니다. 성공은 여러 요소에 달려 있지만 무의미한 고통을 맹목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견디려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가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마세요. 전통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통 후에 즐거움이 있고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즐겨라. 하지만 인생이 짧다면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하면 너무 힘들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느껴지면 조금 속도를 늦추고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크게 우세요. 항상 자신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외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반년은 일하고 나머지 반년은 즐깁니다. 집은 그저 살기 위해 사고 자동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십 년을 살지만 매일 일하고 야근하며 고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삶을 즐기고 인생의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삶에서 어떤 사람은 당신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경멸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몸은 당신의 것이니 반드시 아껴야 합니다. 기분 또한 당신의 것이니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나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마법의 숲을 여행하는 작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늙은 물고기 옆으로 헤엄쳐 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찾고 싶어요. 늙은 물고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다? 너는 지금 바다 안에 있잖니? 작은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이에요. 저는 바다를 찾고 싶어요. 우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를 찾는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조차 감상문을 써야 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먹고 노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진정한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직하거나 실현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엄청난 정신적 소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진실을 간과합니다. 많은 일들이 굳이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노는 것이 시간 낭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당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소모될 때 삶은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거나 해돋이를 보거나 별을 세거나 하루 종일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의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삶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해야 하거나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창업하는 것과 같은 사회의 주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바로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황무지이지 철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를 즐기고 있다면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의 삶은 의미가 없고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삶 모두에게 본래 의미는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신세계를 갖게 된 후 그들은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결코 자연이나 우주가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인간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호주 숲속의 환자 돌봄 병동에서 9년 동안 일한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는 자신이 돌본 중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반복된 5가지 후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모든 후회 중 가장 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쉽게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선택이 이 모든 것을 결정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예전에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그녀가 돌본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이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놓쳤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실제로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성을 잃고 점점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압박감 때문에 소중한 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모두들 옛 친구들을 기억하며 우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미소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일본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는 젊은 간호사 오카네 쇼이치 오카네는 사망 전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후회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죽기 전 25가지 후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장 흔한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감정에 휘둘려 평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을 도울 충분한 힘이 없었다. 어떤 나라에서든 서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후회는 모두 같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주되 당신의 건강과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명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집 앞에 서 있는 3명의 배고프고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무엇이든 좀 먹으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그가 동의하는지 물어보세요. 남편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그들을 안으로 모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물의 신, 성공의 신, 건강의 신입니다.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셋 중 한 분을 집으로 초대하여 소원을 이루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내는 재물의 신을 선택하고 싶어 했고 남편은 성공의 신을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옆에서 숙제를 하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의 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재물의 신과 성공의 신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분만 초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의 신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저를 선택할 때만 다른 두 분이 따라 들어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재물과 성공도 모두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 무모하게 다투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염라대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게임일 뿐이며 건강이 목표입니다. 좋은 건강을 갖는 것은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품은 매우 비싸고 적합한 것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한 젊은 시리에 빠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가난한 삶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저에게 파시겠어요? 제가 5,000냥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값이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당신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사기 위해 10,000냥의 금을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젊은이는 놀라서 고개를 저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제 팔을 팔지 않을 겁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몸에는 10,000냥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장 멋진 선물을 받습니다. 탁월한 행운이 아니라 건강한 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한 몸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남자가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멋진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꿈으로 여긴다면 이 나라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설마 간신은 늙어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니? 잘 들어. 할아버지는 집 대출금을 다 갚았단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자의 삶은 돌아봤을 때 헛되이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고 평범했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월든 숲속에 홀로 사는 삶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래 가치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제부터 당신이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사세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죽을 때까지 당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일본 인생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한 작은 파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계의 숫자가 0이 되고 생을 마감하는 늙은 파리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때서야 작은 파리는 자신에게 단 1분만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늙은 파리로부터 긴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 목록에는 파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작은 파리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목록에 따라 그는 너구리를 찌르고 파티에 참석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곤충을 구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각하거나 느낄 시간이 없었고 그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임무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별을 보는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낮이어서 어떻게 별을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은 별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걱정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도 해야 할 일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한 방울의 기름이 그에게 떨어졌고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마침내 멈춰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년 후 이 호박 속 표본은 가장 인기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목록의 마지막 임무인 유명해지는 것을 완수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평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목록을 서둘러 완성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리를 비웃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대학에 합격하고 직업을 찾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목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한 남자와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야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상자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자. 남자가 외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들이다.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 옷이나 돈 같은 재산 말씀이세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었지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기억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다. 남자가 추측했습니다. 그럼 제 재능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상황에 속한 것이다. 남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제 몸일까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당신의 몸은 흙먼지에 속한 것이다. 결국 남자는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영혼이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완전히 틀렸다. 너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남자는 이때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흐느끼 울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저의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삶은 선택과 놓아줌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울음소리 속에 태어나 다른 이들의 울음소리 속에 떠납니다. 그 두 울음소리 사이의 시간이 바로 삶입니다.